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1년 11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텍톤 웨비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제 오후 4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또 이번 달에도 저희가 다양한 주제들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성장 기업의,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산업을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글로벌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미국, 중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대해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고, 산업 내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리서치를 해서 글로벌리 정말 대체 불가한 그런 혁신 기업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투자 포트폴리오 집중해 가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리서치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벌써 지금부터 준비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 있는 산업도 있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많은 산업들이 또 글로벌로 또 준비가 되고 있고 새롭게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늘 리서치를 통해서 바이위클리 리포트나 여러 가지 리포팅을 통해서 고객분들이나 PB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해서 우리 텍톤 투자자분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뉴스가 있는데요. 그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이 지난해 규모로 따졌을 때 이제 전 세계 1위를 처음으로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소비로는 전 세계 1위 시장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거의 이제 한 40% 가까이를 이제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스마트폰 기기도 굉장히 많고 IT도 사실 굉장히 발달해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용되는 주요 기반 어떤 인프라 설비들에 대해서 투자를 가장 빠르게 이제 한 지난 5년 동안 진행해온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비 시장으로는 굉장히 컸었는데, 이 시장의 약점이 뭐였냐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적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중국에서 내에서 생산해서 사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 이제 수입 물량으로 따졌을 때 반도체 관련된 어떤 이제 제품들이 석유를 꺾고 1등이 된 지 한 5년 이상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국면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지금 최근 한 5년간 굉장히 이제 반도체 팹,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포함한 그런 설비, 생산 설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생산 설비는 사실 그 이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비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지난해 전 세계 장비 시장의 26%, 그러니까 한 4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타이완, 대만이랑 합치면은 절반 이상을 이제 점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장비를 쓰는 지역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중국의 지금 저 점유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점유율이고, 시장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난해 한 20조 원 정도 됐는데 전 세계 평균 대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40% 가까이 증가했고, 중국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향후 5년간 이런 어떤 가파른 반도체 장비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전체 시장이 한 2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금액이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앞으로 한 1.5배에서 2배 가량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반도체 생산 투자, 장비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이제 저희가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
중국에서 파운드리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파운드리는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도 비메모리에 집중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이 이제 따라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 파란색 선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 20조 원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주황색 선이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국산 장비의 비중이거든요. 사실은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고, 국산화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중국의 반도체 그 장비나 또는 이제 팹 투자 시장을 구조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도로 돈을 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전략적으로 투자를 기업들에 해서 그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중국이 2014년도에 1기 대기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대기금이라고 하는 정부와 민간 기금,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이렇게 이제 금액을 투입한 그런 펀드인데요. 이게 1기 대기금이 한 2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이 반도체 설계와 생산 부분에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이실리콘이나 SMIC 같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산업 밸류체인 안에서 가장 앞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를 끝에 만드는 팹 단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를 처음에 설계하는 제일 첫 부분에 있는 어떤 산업 체인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성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5년 뒤에 지금 2기 대기금을 2019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금액은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요 금액을 가지고는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밸류체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게 아마 이제 한 5년 정도 뒤면은 빛을 보기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이 앞으로 한 향후 5년 동안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일기 대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일기 대기금 금액의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반도체 팹, 파운드리나 이런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 공정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되었고요. 거기서 탄생한 기업이 SMIC나 화홍반도체, 그다음에 비상장이지만 뭐 YMTC 같은 메모리 생산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목표된 대로 생산량을 지금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실제로 SMIC 같은 경우에는 14나노 정도의 미세 공정까지 양산을 하는 게 1차 대기금의 목표였는데, 실제로 지난해 그 화웨이 쪽에 이제 14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AP를 납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1기 대기금의 어떤 큰 목적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도 설계단에 대한 투자인데,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 역량을 이미 갖췄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하이실리콘이 조금 문제가 생기자 이제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요, 유니SOC라는 이제 기업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포커싱이 옮겨가서 이쪽에서 하이실리콘이 잃어버린 마켓셰어를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사실 요 이제 1기 대기금의 투자를 받은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사업 목적도 달성했고 성장도 빠른 속도로 지난 5년간 실제로 그러면 했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저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는 이제 화웨이 자회사인데, 네, 중국의 그 AP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 핵심 그렇죠. 칩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네,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하이실리콘이 가지고 있던 AP의 어떤 인력이나 기술이 저기 유니삭이라고 하는 저 회사로 지금 거의 대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인력 많은 수의 이제 주요 인력들이 유니 SOC로 이제 옮겨졌다고 이제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카운터 포인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2분기 뭐 상반기 글로벌 AP 점유율을 봐도
하이실리콘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유니 SOC에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환경들을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기 대기금이 이만큼 이제 효과가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실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기 대기금이 목표로 하는 지점들도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기 대기금은 구체적으로 미중 분쟁을 왜냐하면 이제 1기 대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 5년 동안 사실 17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요 반도체 장비들의 수출이 중국 쪽으로 금지된다던가 아니면 화웨이나 이런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기 대기금에 대한 계획이 조금 빨리 등장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드러난 이런 중국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장비나 소재 같은 밸류체인 요 안쪽에 있는 세부적인 어떤 요소들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2기 대기금의 목표가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오른쪽 표와 같은 이런 목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중점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방아창이나 AMEC나 밑에 있는 기업은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요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조, 20조, 그다음에 40조 이런 식을 형성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이제 소재 장비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북방아창이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현재 가장 크고요. 40조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이제 매출액도 그렇지만 인력도 6천 명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매출은 사실 뭐 1조 원 정도 3분기 누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숫자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수준이고 실제로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YMTC나 SMIC 같은 중국 내 반도체 팹 기업들이 신규 팹을 어떤 라인을 깔 때 장비 뭐 40개 중에서 뭐 30개를 북방아창에 입찰을 했다든가 이런 뉴스들이 주 단위로 업데이트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들이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파운드리가 주력하고 있는 28나노급 장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퀄을 이제 마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반도체 장비로서 기술 수준이 꽤 높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장비라 그래서 절대 글로벌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보자면 일단 중국이 지난 처음에 일기 대기금을 조성하면서 일단 이제 이 장비나 소재들을 쓸 수 있는 팹단의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앞단에 있는 팹 파운드리한테 콜 받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사실 기술력이 있어도 이제 콜을 못 받는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억지로 써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쓰라고 하니까 뭐 국산화 비율 30% 맞춰라 그러면은 분량이 나와도 일단 쓴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력이 올라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실리콘밸리 가면 이제 중국이랑 인도 출신 그 엔지니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다 창업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 비즈니스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준도 절대 이제 뒤떨어지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확실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저희 이 자료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2분기에 업데이트된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면은 내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원 가까이 굉장히 이제 이 점프를 많이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 상황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 상승분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로스를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한국 쪽에서 이렇게
많이 주도를 할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 오른쪽 표에 보면 이 초록색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많이 주도해 나갈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장비 시장도 지난해 한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거다, 한 120조 원 가까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물론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이런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절대 이제 모니터링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이런 중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한 29개 정도의 팹 건설이 올해나 내년에 이제 시작이 다 될 거고요. 이제 금액도 이제 한 200조 원 가까이 이제 투자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비들을 엄청 써야 될 텐데, 지금 중국이랑 대만에서 짓고 있는 팹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중국에서는 팹을 지을 때 예전만큼은 이런 어플라이드나 랩한테 이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자국 기업들이 올라온 만큼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대체를 해가는 이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보면은 지금 팹이 주로 중국, 대만, 미국 이쪽에 주로 이렇게 네, 많이 그렇죠. 반도체 팹이 지어지게 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 실제로 보시면 얼마 전에 한번 종합돼서 나왔는데 SMIC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에서 현재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가동되는 것들만 모아봤을 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조 원 정도를 팹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이 사실 거의 다 장비를 사는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0조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있는 장비나 소재 부품 회사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이제 확대될 수 있고 기술력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를 이제 1기를 2014년에 집행을 하고 네. 2기 대기금을 2019년에 시작을 해서 하던 와중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정권의 어떤 블랙리스트나 여러 가지 이유로 증설이 좀 작년, 재작년 주춤했던 부분이 올해부터 해서 그런 자국 기업들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내년에도 지금 보면은 글로벌리 가장 많은 팹이 중국에 지어지고 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리서치한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희는 중심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 나라들이 크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을 이 두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또 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연말 벌써 12월 달이 다 돼가고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중심을 못 잡고 허둥지둥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12월 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주 잘 마무리하셔서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이죠. 2022년도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뭐 정신없이 보내다가 벌써 한 2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흐름들, 어떤 것들이 투자의 결실을 맺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2020년도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어떤 것들에서 가장 많은 알파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 즉 보호무역주의가 한 2017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굉장히 이 무역 규모나 이런 것들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선도하는 국가에서 굉장한 다이나믹한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하게 아주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요소수가 모자라면 좀 빌려다 쓰고 반도체가 모자라면 좀 지어서 빨리 갖다 주고 마스크 모자라면 막 마스크 빨리 해서 갖다 주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경계, 보호무역주의, 그 미중 간의 어떤 경쟁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분극화되는 시기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흐름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갑자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S&P 500이 그 사이에 한 15% 정도 오르는 사이에 저희 나라가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특히나 요 작은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환율인데요. 그게 한 10% 정도 우리가 원화절하가 된 거 보면 달러가 이제 10% 정도 상승하는 걸 보면 한 20% 이상의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다음 1년 수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11월, 12월부터 저희 주황색 그래프, 우리나라 지수인데요. 주황색 그래프가 조금 선전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보면 꾸준히 올라온 미국 시장의 언더퍼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번 1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되돌아보면 5년, 그리고 10년, 30년의 흐름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구간별로 각자 자르셔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 그래프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차이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사이클링처럼 순환되고 반복되는 좁혀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그게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미국 시장만큼 좋았던 시장이 과거 20년 동안 없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낮고 수익률은 오히려 높은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었고 실제로 변동성도 높고 수익률도 좋았던 시장은 사실 대만, 한국, 중국, 홍콩이었다는 것이 이 그래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중국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됐었던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과거 2004년, 2008년 또는 그 전에 99년 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찾았던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벗어나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한 1.7%, 2018년 기준이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40.7 정도 됩니다. 여기서 뭐 조금 MSCI는 아니고 실질적인 시가총액을 따지면 미국이 40, 중국이 20, 일본이 뭐 7, 유럽이 뭐 7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따진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투자 시각이 여전히 계속 매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된 시각이나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따질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중심을 찾아가야 되고 그 중심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 우리한테 알파를 가져다 주는 건데 네 가지 산업에서 큰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처하고 있죠. 특히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뭐 듣는 얘기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하게 AI라고 하는 산업의 마켓이 거의 앞으로 6배 이상 커질 거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AI와 관련된 세계 탑 10 AI 유니콘들이 오른표에 적혀져 있죠. 뭐 바이트댄스라든지 센스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업들과 산업의 중심에 미국과 중국만이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과반을 차지하는 게 미국과 중국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중심이 자율주행에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아직도 체감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시내에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전기차로 치부되던 차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중심,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미국과 중국이 있죠. 시장을 가지고 있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왼쪽 표를 보시면 중국 시장이 그 유럽 시장, 중국이라는 나라가 47%의 전기차, 자동차 판매 시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신차 판매 기준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차들의 기업이 테슬라, BYD, 폭스바겐, BMW 이렇게 되죠. 미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연결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두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메모리죠. 아까도 뭐 반도체와 관련된 건데 지금의 핵심은 사실 메모리보다는 훨씬 비메모리에 가 있죠. 그게 AI라고 하든 IoT라고 하든 빅데이터라고 하든 클라우드라고 하든 그 안에 가장 필요한 수요가 비메모리에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수요의 대부분의 수요, 비메모리의 60%가 사실 미국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드와이드 패밀리스 마켓 쉐어의 US가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고 타이완이나 차이나가 합치면 한 25%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 정도 가지고 있죠. 그 시장이 그들 국가에, 그들 산업에, 그들 기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드와이드 세미컨덕터 마켓인데 거기서도 수요의 대부분이 차이나와 아메리카입니다. 시장을 갖고 있는 놈이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장을 좌지우지할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현재 장땡이죠. 과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일 때는 괜찮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고 프렌들리하게 돼 있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분국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결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변화의 중심이 뭐 우리가 잘 아시지만 탄소 제로,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도 IT와 연결돼서 ET라고 하는 에너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산업이 지난 100년의 전기 역사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초록색 그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2050년까지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그래프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대부분 중국 쪽에 가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잘하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산업과 기업과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것이 현재로서는 미국, 중국, 그다음 유럽 쪽에 중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중심부의 큰 다이나믹과 기술적인 혁신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첫 헤드라인의 사진이거든요. 리라가 하루 중에 15% 빠졌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인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에서 실제 주변부는 혼란을 느끼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라하는 터키가 아니고 터키 리라하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매년 단위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또 우리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고단 페이지 보시면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죠. 세계 최악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아르헨티나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흥개발국도 여전히 중상 정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브라질 보베스파만은 정말 채권 가격 빠지고 주가 빠지고 통화 가치 빠져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나 기타 정치적 갈등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환율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중심에 가 있는 거죠.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중심부의 통화나 중심부의 기업 포트폴리오, 중심부의 통화, 중심부의 금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앞으로 2020년에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저희들은 그 변화하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변화가 큰 변화고 그 큰 변화에 중심에 집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큰 수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큰 변동의 시기에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자산 배분과 종목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G2라고 하면 US하고 차이나고 뭐 AI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산업을 우리가 고르는 것이 핵심이고 25종목 아니면 30종목 이내로 굉장히 집중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앞으로 한 5년 내에 제대로 굉장히 큰 다이나믹을 가질 만한 나라 그리고 그 산업 그 나라들이 주도하는 산업 그 주도하는 산업에서 핵심되는 혁신 기업이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포인트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을 이제 하나 내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어지럽죠. 인플레이션, 금리, 그다음 정치적 갈등, 뭐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 제가 PT 나가서 설명드리지만 인터넷의 시대는 평등의 시대고 탄탄한 공간적인 확장이죠.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중앙 집중화되고 권역별로, 국가별로 더 보호무역주의나 레귤레이션이 심해질 겁니다. 유럽은 유럽 안에 있는 기업들만 챙길 거고요. 그러면 디지털세 더 매겨서 더 갈등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권역, 유럽 권역, 중국 권역에 있는 회사들에 따로따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제가 조금 희망이 섞인 시장 전망을 한다 그러면 과거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 이후에 평균적인 호황의 기간이 5년 6개월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이거 좀 억지 춘향격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호황의 끝이 어딘지 계속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는 한 5년 정도 이어졌다는 것들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는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돼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란 게 대표적인 거고 중국은 전기차라든지 리뉴어블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한국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큰 종목들 말고 어떻게 보면 소재나 부품 글로벌하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중소형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그런 종목들을 훨씬 발굴해내고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첨단 소재 부품 쪽에서는 넘버원이고요. 유럽은 명품이나 리뉴어블 쪽에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관점을 더 하셔야 되고 지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됐지 이런 거 없습니다. 가속화될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게임은 끝이죠. 투자의 시기는 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해서 우리가 그 디바이스나 그 기기들을 이번에는 뭐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직접 사는 순간 아마 우리 투자의 기회는 없어질 겁니다. 약 3% 침투율을 볼 때까지 10년 걸렸다면 12%는 3년, 36%는 1년도 안 걸립니다. 과거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 나가는 그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변수는 자초자산입니다. 새로운 이코노미에서 나오는 산업과 기업은 0이지만 속도가 100km 정도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처음부터 시작한 회사는 100km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연기관차가 90%인 회사는 이 10%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머지 90%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죠. 공장도 없어야 되고 노동자도 없어야 되고 라인들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다 감수해야 됩니다. 누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PR이 100배가 있고 10배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일 언더퍼폼하는 게 사실 이제 현재는 현대차입니다. 그 다음이 도요다고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나 벤츠 같은 경우는 훨씬 앞서 나가 있죠. 이런 자초자산에 대한 생각들 한번 보시면 퀄리티에서는 벤츠,
양산 규모에서는 도요다. 이 회사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는 12월 달과 1월 달이 사실은 기대감이 조금 번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이건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단기적인 버블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온다고 하면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내년도에 좋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매니지먼트를 할 거고 종목들도 더 슬림하고 콤팩트하게 할 거고요. 12월 달 잘 넘겨서 내년 1월, 2월 정도에 새로운 포지셔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해와 또 다른 생각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투영될 거예요. 지난해 초에 제일 핫했던 게 5G였거든요. 1년 내내 5G는 없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로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많은 공부, 리서치, 커뮤니케이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길었죠? 예. 몇 가지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짧게 좀 여쭤보면은 이제 저희가 투자자분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알겠는데 미국 너무 많이 올랐고 중국 불안하지 않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그냥 뭐 최근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7월까지는 세계 넘버원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해 2020년 1월 2, 3월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는 세계적으로 넘버원 수익률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이제 9월 달,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겨우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강도나 탄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투자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많이 오른 것들을 좀 이용해서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또 과해지면 또 다른 이게 그런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이하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20% 빠지고 있지만 그 앞단에 있는 빅텍이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있죠. 그럼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나 3분기에서 주는 투자 아이디어가 사실은 굉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프라이징 시그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 3개월이라도 충분히 이 회사에 영향을 줄 만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재료라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독 약한데 또 수급도 약한 거. 한국 시장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메모리의 어떤 반등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반등이 곧 지수의 반등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게 최근에 리포트도 나오고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긴 하지만 실질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을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몇몇 대기업 빼놓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가 저희들 5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일부 국가 간의 경계나 권역별 경계, 기술적 장벽과는 상관없는 디지털 컨텐츠나 기타 여러 몇 가지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캡티브로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기타 뭐 리뉴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보내주고 지금 정설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소형 회사들은 한 3, 4개 정도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굉장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하다 뭐 하다는 다 기준들이 다 개인적으로 달라서 좀 뭐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또 시간이 있게 되어서 웨비나나 이쯤에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설명회나 레터나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편하게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1월 텍톤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